오늘 진행자를 맡은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시오스타의 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금방 영화 보고 내려가지고 지금 멍해가지고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영화 경험할 때 뭐 신현 씨하고 저는 뭐 예전에 동주라는 영화로 각별하게 작업을 동주라고 해가지고 긴 얘기를 많이 나눴었으나 최근에 이제 각별로 얘기하고 하느라고 긴 얘기를 잘못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아주 긴 얘기를 오래 좀 우리 알잖아. 병이야 이거. 감독님 동주라는 작품을 저랑 한 2년 때문에 제가 매번 부탁을 드려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고 아니 영화를 보면 내가 그런 거 싫어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전에 봤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제가 일부러 저도 치매가 좀 오려고 하는지 영화 한 편 보고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집지 않다 오늘 보겠다 완전히 실수했어. 감독 때문에 뭐 생각이 머리가 하얘졌어.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고 이제 극장에 관객분들 많이 오시는데 가축 표현 많이 하고 옆에 극장만 같은데 저는 보니까 가슴이 더 아파. 근데 원래 영화의 힘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영화 보는 사람의 눈을 머리를 움직이게 하죠. 하지만 여기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와 있지만 특히 요 관에 있는 분들은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 문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양말 왼쪽으로 신는 사람 나잖아. 동주 시장을 같이 작업하는데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 한 20년 정도 됐는데 왼쪽 양말부터 신어서 성공하신 선배는 이주인입니다. 이건 저한테 하신 얘기 아니고 감독들끼리 여러 명, 감독님 기억나세요? 그때? 굉장히 여러 명 있었는데 난 안소리 선배한테 했을 거야. 난 기억 못하시던 제가 이거 이주인 감독님은 기억을 못하시던데 약간 심해가 있어. 저도 누구한테 처음에 얘기하신지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시사회 때 영화 보시고 공만대 감독님이 처음에 자기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독님이 너 집에서 나올 때 오늘 어떻게 나왔어? 물어봐. 근데 공만대 감독님이 좀 그냥 나왔는데 감독님이 한참 뭐라고 하셨대요.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러잖아. 매일 의식을 치듯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나는 왼쪽부터 양말을 신어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25년 전쯤 어디선가 들었는지 봤는지 양말을 왼쪽부터 신는 습관이 저는 의미를 그때 느꼈었는데 그 이후로 아마 한 10년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양말을 왼쪽부터 신는 습관을 가졌었는데 그 10년에 이제 망한 것 같더라고. 지금 그래서 양말을 왼쪽부터 대한민국 영화관들 지금 다 양말을 왼쪽부터 보면서 반가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반가웠던 게 우리 지소 여기 딸이 출연했는데 그 꼬마 친구로 주차장에서 뭐죠? 지소만 주인공다. 진아 저 진아 친구예요. 그 딸인데 많이 크더라고. 연기 잘하네. 똑같이 생겼어. 역시 이 영화에서 정말 큰 교훈을 주는 신현 감독이 신현을 워낙 잘 쓰고 특히 결정적인 대사를 잘 써요. 딱 꽂히는 게 인생은 누구나 살면서
누구한테나 신세를 지거나 아니 신세를 갖거나 그 중에 하나다. 또 말이 너무 깊숙이더라고. 네. 그게 이제 영화에서 이제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딸, 손녀 이렇게 3대가 나오지만 사실은 4대죠. 인우의 어머니가 매일 그러니까 사실 이 양육과 육아의 목적은 자녀의 독립이잖아요.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 어머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이제 그 인우는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유 화가 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인우가 나 엄마가 억울해, 나 누구한테 맞아서 사탕했어. 괜찮아. 또 빚지고 너도 빚갚아주고 막 열받아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인우이 왜 하시지?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 인우의 삶 혹은 이제 이 수진이 이제 알츠하이머 걸렸을 때 다 이제 작용이 되는 그런 맥락. 그 한편의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서현진 씨는 서현진 씨의 내면으로 관객들이 가까이 가는 갈수록 서현진 씨도 보이지만 서현진 씨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느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뭐 당연히 신현식 감독의 연출도 하겠지만 어쩌면 영화라는 게 감독의 연출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 열심히 찍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마법 같은 요소가 관객들한테 탁 올 때가 있는데, 오늘은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게 서현진의 내면을 통해서 서현진의 불행과 안타까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불행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불행, 근데 그것이 꼭 그 사람들한테 불행으로만 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딸에게는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불행 이상의 어떤 가치를 마지막 신으로 남겨둔 것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나 하자면, 하루가 즐거우려면 낮잠을 자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낚시를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결혼 빼고는 다. 근데 평생 행복하려면 헌신을 해라. 이런 말을 내가 이제 어디서 주워서 들었어요. 아마 아버지의 헌신, 이게 나성기 씨가 딸에 대한 헌신, 너만 보이지만 사실 헌신 이전에는 3년 동안 그 딸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하고 해외 편태 해외 직업을 갖고 있었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만회, 그런 걸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헌신의 순간들을 관객들이 다 목표하는 과정 안에서 서현진이 말씀하신 경험해주는 불행이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큰 의미 또는 어떤 가치의 선물, 뭐 그런 걸로 연결돼가지고 영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 신현식 감독의 연출인지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인간 간의 어떤 불행을 같이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순간에 마법처럼 생기는 현상인지,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에 모든 인간은 신세를 지거나 신세를 갖거나, 그것이 뭐 부모, 형제든 뭐 부부든 친구든 뭐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장면으로 도달하면서 나는 눈물이 났어. 어떻게 시작을 잤어? 어떻게 손이 안 돼? 이게 사실 좀 주제 자체가 명료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자체가 명료한 얘기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니 명료할 수가 없어. 네. 어떻게 인생이 명료해? 네. 인생은 원래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명료하지 않은 길을 헤매는 과정 안에서 어떤 명료한 것을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주 인생의 마법같은 순간인데 이 영화 속에 그게 있었구나. 그걸 자기가 의도한 거야? 그렇죠. 오, 천재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관계라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막 맨날 저희가 시나리오 작업하고 감독님하고 늘 해왔지만 이게 사건을 만들라고 인물 간의 갈등 만들고 사건 만들고 하는데 이 영화는 2시간짜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사실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조를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글을 쓰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우리 삶은 진짜 사실 그렇게 원만하지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뭐 진짜 부모가 공부해라 아이는 싫어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이 갈등의 원인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 혹은 그거를 보상받는 원인 이런 것들이 뭐라고 사실 명료하게 어떤 행위나 말이나 태도나 딱 이렇게 꽂히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이게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왜 불편한지 사실 잘 그렇지. 그냥 불편함. 이 불편함을 이겨내려고 우리는 웃음이라는 이 아주 훌륭한 장치를 일상에서 세련되게 구사하고 있는데 그 웃음 속에서 불편이 여기서도 불편하지. 근데 불편함을 외면하는 그 불편이 주는 선물을 걷어차는 거죠. 근데 불편함을 견디면 그 불편함이 주는 어떤 큰 선물이 있어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제 고통스럽게 괴롭고 하지만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걷어차지 않고 같이 견디고 하면서 오는 정말 소중한 인생의 선물 같은 영화. 근데 이걸 자기는 주변에 알츠하이머 걸린 경험이 있는 그런 제주는 자기 없는데 거짓말을 요즘에 거짓말을 잘해. 이게 이야기꾼은 이제 자신하고 작가나 감독이나 이야기꾼은 결국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야기꾼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자세히 보는 마음, 그 관찰력 그리고 그 자세히 보는 과정 안에서 자기 자신에 있는 유사 감정을 꺼집어내고 그래서 어떤 가상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직접 얻어서 듣자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영화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시전이가 또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질문들이 저 일일이 좀 제가 확인 진행자 못 들어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맨날 질문 받아가지고 파이팅. 우리 알츠하이머 환자 여행 선생님 혹시 주변에 이거 질문 주시면 제가 좀 전에 했으니까 주변에 없답니다. 저는 우울증에 있는데 상태가 심해지면 짧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감독님은 이런 순간 중에 내가 이거 입고 있었다니 충격이 일어났었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감독님이 좀 많이 일상이 그렇고 사실 제가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동조를 할 때 박종민 배우한테는 액션 머신이라고 저한테는 라이팅 머신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머신처럼 진짜 거의 진짜 매일 사진 기록 직전에 썼고 왜 이렇게 나도 약간 중독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주 그 타고난 정말 선물이지. 하늘에서 준 자기.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망각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망각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오롯이 저 혼자 좀 거기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글을 쓰는 순간에는 사실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선순위에서 미ling 거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독
같이 된 게 아닌가. 뭐 글쎄, 뭐 모든 사람은 깜빡깜빡하죠. 뭐 이제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병적으로 어떤 생활이 일상이 무너질 정도가 되는 게 병이지만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망각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은 거고 나는 만약에 망각이 없고 건망증이 없다고 싶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아. 기분 안 좋았던 거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저 까먹고 살아야지. 중요하지 않은 걸 매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인생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신감도 마찬가지고 이거 질문 주신 답변으로 다들 망각하고 삽니다. 저는 기업보다 망각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수지는 혼자 자랐다고 했는데 아빠의 이모는 해외에서 일을 하셨다는 게 나왔는데 엄마도 이모와 함께 해외에 나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진의 엄마. 아니요. 아빠만 나가 있었던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에 초보로 쓰고 막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잠깐 관객들이 이 상황 다 알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설명을 많이 하게 되죠. 막 설명하다가 뭐 감독님 제가 그러지만 설명을 많이 걷어내게 되잖아요. 웃음수에서 밀려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6부작 OTT 시리즈입니다. 그러면 전사와의 전사, 또 엄마와의 아빠와의 어떤 사연 이런 것들이 수진이한테 미친 영향까지 다 자세하게 심어놨을 텐데 영화라는 그 플랫폼은 2시간 안쪽으로 모든 것을 압축해야 되니까 주제를 향해서 가는 여러 레이어 중에서 뭐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다 보면 엄마 이야기가 좀 소외되는 부분. 대신에 수진이와 딸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진이와 수진이 엄마 얘기까지 와버리면은 이야기의 복선이 불필요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작가의 선택 때문에 빠진 거다. 원래는 있었겠죠. 과거 장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해외에서 일하고 엄마랑 한국에서 크다가 아빠가 와서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도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죠. 가족들을 케어하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다 줬으니까 와서 내 삶을 살기 싶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제가 사실 설명을 다 뺀 건데 원래 있다가 이제 수진이 아빠 집에 이렇게 책이 잔뜩 쌓여있는 서재를 보면서 훑어보잖아요. 약간 그래 아빠는 행복해? 그래서 자기 삶 살아서 이제 홀가분하고 이제는 좀 그런가 보네. 이제 그런 뉘앙스의 묘사 살짝 숨어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을 때는 뭐 시는 더 그렇지만은 그 텍스트에서 그 다음 텍스트로 건너갈 때 비약이나 혹은 생략되거나 압축되어진 부분들은 독자가 스스로 메우면서 읽습니다. 근데 영화는 다 그거를 이제 현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가 하나 빠져있으면 금방 불편함을 느끼고 엄마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아빠 이렇게 하는 거 엄마 없었나 뭐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데 때로는 이제 써놓고도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 왜냐하면 주제로부터 조금 자꾸 벌어지면 주제가 좀 덜 전달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빼기도 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짝 묻어있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정보가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들어오니까 마치 전혀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의심을 가지고 두 번 보면 저게 거기다 표시는 자기구나를 찾아내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모든 영화가 다 그래. 이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홀하게 다뤘는데 그 수진과 남편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밀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생략적이라고. 그래서 정말 약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어색한 일이지 사실. 근데 이건 남편과 부인의 이야기를 주로 담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마 서브텍스트 한 7이나 8 정도 되는 거고 메인 플롯은
어쨌든 아버지와 딸의 관계성의 사연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주변 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소외된 부분들은 관람하시는 분이 약간 감안해서 흠집을 내는 것보다는 그런 양해를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야기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모든 영화가. 자, 그 다음 질문. 이순신 감독님의 양말이 같은 영화 속 주요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에피소드 많죠. 그냥 자기 주변에 자주 하는 그치. 모든 작가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일상을 자세히 바라보는 게 큰 도움이 되지. 그 약간 이제 이것도 감독들 창작자들마다 약간 이제 개별적인 차이는 있는데 그 순간순간 약간의 도덕적 딜레마가 생기죠. 내가 남의 인생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도 돼? 라는 작가의 진작의 영역인데 갑자기 공연하는데 스토리를 만들고 마지막에 제목을 지으신 건가요? 제목을 지고 스토리를 만드시나요? 이 작품은 유난히 진짜 제목 이상하게 저희 예전에 페어러브라는 작품을 안성희 선배님하고 했었는데 안성희 선배님하고 할 때마다 제목이 참 힘들고 막 이렇게 참 마음에 들지 않고 막 그랬어요. 네, 희한하게 계속 그런데 이게 카시오페아는 정말 마지막에 이제 아주 이 노래를 우연히 저희 아이가 부르고 정말 실제로 이 영화에서 박민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박민정 선생님이 계세요. 박민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여서 썼는데 이 사실은 아주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제목이 영화의 어떤 형식과 의미와 플롯과 시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개봉할 영화인데 1승이라는 작품인데 1승은 그냥 누가 들어도 1승 하겠구나 약간 이런 게 좀 선명하고 좋은데 카시오페아는 좀 많은 설명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제목이라 근데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가장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가장 함의는 하고 있어서 이게 이게 상업 영화가 아닌 거지. 이 이야기를 아까 하려고 할 때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뚜렷한 게 맞냐? 뚜렷하지 않다. 이 제목도 이 영화를 전달하는데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 영화가 뭔 영화인지 몰라서 손님이 안 온다. 카시오페아가 뭔 얘기야? 영화를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분명히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영화 보고 나니까 이 카시오페아라는 제목과 이 내용과 또 꼬마애가 사람 북성을 찾고 그걸 기준으로 가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알고 뭐 그런 이렇게 기업과 그 어떤 자기의 인생의 좌표를 잃은 사람의 상징적인 제목으로 연상되지만 보고 났을 때 보기 전에 저게 뭐지 어떻게 다음에 제목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으로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동주 때 처음에 동주와 문규 얘기하시죠. 내가 동주가 자기가 시인이라고 해야 돼. 무슨 시인이야 동주가 얘기가 동주가 문규를 하자고. 동주와 문규 내가 깜빡 얘기했어. 까먹었어. 엔딩 후 등장인물들의 후일담이 있나요? 수지는 앞으로 누가 진행이 되나요? 이게 이제 이건 작가가 대답해야죠. 영화에서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초록이 진짜 빨라요. 너무너무 진행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이 사실 대부분 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한 2, 3년 안에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이게 그 수진도 사실 지금 영화에서 묘사되는 이 정도 속도면은 사실 진행 속도가 또 그 중에서도 약간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게 해가 바뀐 정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러니까 결론은 물론 이제 시도인 분은 아니지만 극적인 분은 돌아가셨다. 거예요. 나 하나 더 궁금한 서현 씨 연기 정말 잘했어. 보면서 다 느껴져. 보통 영화를 찍을 때는 시간 순서대로 찍지 않거든요.
장소가 한정됐으니까 가서 시간을 막 뒤죽박죽해서 찍는다고. 이번에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 한이 저희는 집에서 몇 회지? 24회. 많이 찍었는데 동주는 다 19회에서 찍었어. 전부 다. 근데 감독님 차이가 뭐냐면요. 동주는 제가 원래 5개 찍을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건 원래 투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억짜리로 투자를 받고 20억짜리로 쓴 거였는데 그걸 4억에 찍으니까 원래 4억에 찍으려고 하는 거라. 아 근데 감독이 예. 어제 이게 저기 아니고 농담입니다. 제 입장으로. 뭐냐면은 서빈 씨의 연기 때문이에요. 감정 연기가 많고 특히 이건 단순 감정 연기가 아니라 기억이 상실돼 가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의식이 무의식을 침범하면서 해야 될 연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오늘 가가지고 뭐 30몇씩 찍었다가 78씩 찍었다가 65씩 찍었다가 이러면은 그 기억이 알츠하이머가 심해지는 강도를 자기가 다 자로 재듯이 재서 그 눈빛과 목소리와 표정과 이 몸짓을 다 설계해서 한 연기예요. 네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했지만 그뭐 눈빛뿐만 아니고 대사 그치. 할 때의 떨림부터 뭐 이것까지 다 다 뭐 이런 그건 뭐 모든 배우가 다 그걸 추구하니까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뒤죽박죽 했을 텐데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한 거 보고 와 선생님 대단하다. 예전에 제가 소원이라는 영화 찍을 때 설경구 배우가 저한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가능한 순서대로 찍고 싶다. 그래서 정말 순서대로 찍었어요. 왜냐면 여주인공 소원이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감정을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미리미리 상상을 해서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여기서 이 감정하고 저 같은 날 다른 감정하고 이거 가짜 감정이 나온 거야.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순서대로 찍었다. 근데 이선진 씨는 순서대로 안 찍은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연기할 때 보니까 처음부터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그 정확한 자로진 듯한 연기 메소드를 다 보여주죠. 그거 보느라고 정말 눈물이 잘 안 났어요. 막판에 그냥 나는 진짜 이렇게 이런 작품을 하고 싶어서 하긴 한 건데 그 서현진 씨나 저한테는 너무 사실은 너무 위험한 영화. 이게 러닝타임의 대부분을 그냥 집 거실 그냥 한 25평짜리 집에서 배우 2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우의 대사 하나 눈빛 하나 정말 이 대사 톤 아주 미세한 거 하나하나가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큰 작품이라 정말 저나 현진 씨나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는데 또 이게 사건이 없잖아요. 또 그나마 사건이나 있으면 약간 사건에 기댈 수 있는데 사실은 사건 없이 이 시퀀스 부분은 사실 병의 진행 상태로 시퀀스가 구분이 돼 있어서 이제 현진 씨하고 미리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 시퀀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병의 진행 상태가 어떡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하고 이런 설계는 미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현진 씨 그걸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배우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처음에 진단받을 때 공항에 가서 택시를 타고 이런 대사를 하잖아. 이 정도도 되게 섬세하게 이걸 하는 건데 그거를 미리 주차장에서 얘기할 때 통화하면서 미세하게 그 뉘앙스를 살짝 또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정말 애써서 하나 이 카트 듀레이션 하나 이렇게 이렇게 좀 신경 곤두서서 한 작품이어서 이건 뭐 배우와 감독의 어떤 소통의 어떤 깊이
정확하게 맞추는 힘, 그게 이제 배우의 연기의 밀도를 키우는 건데 그 안성수 선배가 가장 경품이 많은 거기다 그걸 감히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빛나는 그 서현진 씨 연기를 중심으로 안성기 선배님 그걸 받고 다시 또 던져주고 그 15편까지 당하면서 많은 날을 연기한 그 노력들이 몇십 다 묻어 있어요. 너무나 여기 질문이 지금 얘기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얘기해드리지 못한 질문에 벌써 답이 다 포함되어 있네.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계 캐릭터 설정에서 안성기 선배님 두 주연배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나 연기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아니네. 이유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수준을 지켜보면서 보살피고 안전하게 해주면서도 규칙적인 삶을 통해 스스로 생활하도록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데 만약 자신이 수직 곁에 없을 때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시게 되었네. 그대로 돌아가시라고 정하자. 이거는 질문 아니네. 미친 캐스팅이 아니지. 이것도 질문 아니고. 점점 통제가 안 되는 수준과는 다르게 그런 수준을 탄탄하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인데 감정을 잘 드러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얘기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연기 콘도 그렇고 실제로 딸이 이 아시점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너무 담담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안성기 선배님하고 하려고 이 작품 기획을 했던 거라 첫 번째는 사실 선배님 캐릭터 너무 잘 알고 감독님도 너무 선배님 너무 잘 아시지만 원래는 감독 배우는 잘 근데 나는 아니 물론 안성기 선배님이 연기 이전에 그 본인 스스로가 5살 때부터 연기를 했으니까 주연 배우만 50편 이상 했고 지금 연세가 70 하나 둘인데 어떤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의 감정의 표현 수위를 상당히 과하게 하지 않아요. 원래 옛날 80년대 보면 굉장히 과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라디오 스타나 그 이후 과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기 때문인가 아니면 인생을 그만큼 살아서 나이 먹어서 경륜 때문인가. 지금 나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알겠어. 그게 뭔지. 내가 그런 상황에 와도 과도한 감정을 노출을 해가지고 얻는 게 무엇인가. 저 지금 여기 극중 인우 나이에 딸의 그런 불행한 감정이 격한 순간에도 담담하게 쳐다보는 시선 그 자체가 나는 리얼리티라고.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죠. 어떤 어르신은 막 지나치게 당신 너의 불행이 보다가 너의 불행을 보는 내 불행이 더 불행해 그럴 수 있겠지만 소수. 근데 대부분은 인생을 좀 격하게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은 어떠한 불행이 와도 그 불행을 감당해내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특별하게 그 감정을 부추기지 않고 담담한 눈으로 봐서 그 불행을 내가 놓치지 않고 쥐고선 같이 갈 수 있어. 그런 연기여서 난 더 깊이 있게 보인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는 생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는 지금 감정이 저런데 저렇게 동요가 없어. 이렇게 냉랭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나이를 먹고 나면 좋지 않거든. 그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제 뭐 감독님이나 선배님이나 이제 그래도 성공하신 선배님들 쭉 보면은 그 삶을 견뎌온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은 살이거든요. 아니 굳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인우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프렌트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뭐가 막 터져서 파괴가 사고가 나서 아이씨 망했어 아이씨 내가 할 일을 다 이럴 게 아니고 빨리 저걸 수술하고 내가 할 일이 급해 내가 빨리 저거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안성기 선생님도 60년 동안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고 뭐 감독님도 제가 뭐 같이 겪어봤지만 뭔가 난관이 있고 뭔가 영화는 지금 늘 난관이 있거든요. 뭔가 확실히 감독님
이거 안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래 알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니 왜 저렇게 간단하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안 되면 안 맞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를 삶이 그냥 저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유튜브 보면서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EPL 가서 막 화려한 줄 알았는데 살면 정말 집이 열렬하고 매일 집에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날 오늘 우리 내가 성취했어 혹은 나 오늘 망했어 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당장 내 딸이 병에 걸리면은 이 아버지는 내 삶은 사실은 안무와 내 삶의 어떤 희노애락이 안무하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처해진 상황을 내가 정신을 맞춰잡고 내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군가 감정에 빠져 있을 때 그 감정으로 인해서 도태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힘. 그건 동조하는 감정보다 더 강한 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아내는 그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거가 연기하고 왜 내 다음에 이게 아닌 젊었을 때는 1, 2배 할 수 있죠. 1, 2배 할 수 있죠. 우리는 100이 100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안 해. 감독님 한 가지 지나 영어학원 앞에 묻어둔 엄마에게 전하려던 편지 선물이 종이학이었는데 종이학이 지난 또래 요즘 친구들도 적나요? 안 적잖아. 그래서 누가 종이학을 적어? 시대 처음에 최근에 지적하셨네. 적는다고? 잘 모르겠어. 누가 적었어? 미술팀이 적었지. 이재성이 적었지. 아니 지성이가 아니었어. 다른 내가 스태프들 다. 근데 그걸 왜 안 막았어? 만약에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나요? 이게 사실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증상 너무 지각각이고 사실 제가 이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제 주변의 배우분들 굉장히 유명한 배우분들 가족 중에도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밝힐 수 없죠. 정말 유명한 꽤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이게 상태이신 환자분들도 계신데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병원에서 잘 안 받아요. 너무 완력이 안 되고 너무 폭력적이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 상태가 증상이 그러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주변에 그 환우분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지는 사실 증상 보고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뭐 인간사에 어두운 면이 이 사회에 많겠죠. 어두운 면을 우리가 기피하는 그런.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자 아이들 중요하시다고. 정답입니다. 다행히 어쨌든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고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일상에서 자기가 자기 일상을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헌신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영화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회적 공감력을 키우는 그런 예방주사를 맞는 거다. 나는 이 영화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신 거고 그래서 이런 질문 하시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언제까지 영화관에 걸리나 이거 보려고 벌써 왔대. 이게 점점 좀 영화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그 다양성 영화관 이런 데는 남아있는 개인 영화관, 시즌이나 메가박스 이런 데는 이제 큰 영화들이 이제 점점 많이 들고 와서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조연으로 나온 남자분은 요양원 치매 자원 봉사자 길로 가신 걸까요? 예상했던 장면이 나와서 때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에 가는 캐릭터예요.
이제 이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제가 가급적이 이 영화에서 정말 서브 플러스 정말 안 넣었는데 하나 넣은 게 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이 인물도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가장 속 많이 새기고 어렸을 때 그런 자식이 제일 오랫동안 엄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일이라는 캐릭터는.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손을 너무 많이 썩였던 자기의 그 어떤 불체의식 때문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그래도 이 어머니 영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삶에서 이 어떤 그 보상심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다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이 생기는 어떤 내 삶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반대로 내 삶이 되게 자유롭게 내 짐을 인생의 짐을 놓고 싶고 근데 그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 또 죄의식이 생기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진을 막 검토하면 이게 저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고 이 순간에 진짜 그렇게 믿은 이 수진을 하는 대사는 사실 다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도와주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디서 만났는데 당신 삶에서 지금 내가 최고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자기를 잡고 이 사람은 자기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 죄의식을 더 덜어내려고 자기합리화를 계속 하잖아요. 자기합리화하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순간 현타가 팍 오는 거죠. 자기 죄의식인데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했던 죄의식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팍 와서 그 괴로움에 이제 삐쳐나가. 맞아요. 인간이 모순된 것은 그 양가 감정이 어느 순간에서 돌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동하는 그 순간의 그 자각과 그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아니면 또 제도적으로 잘 이렇게 성숙된 나라가 성숙된 사회, 그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인데 이런 것을 영화적으로 목격하면서 그런 걸 또 스스로 경계하고 그런 자각을 통해서 개선되어지고 그것이 영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매너 불편하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나는 영화도 어떤 그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폭력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동안 이 폭력은 전에는 지금보다 일상에서 폭력이 더 많았어. 근데 전에 영화는 지금보다 덜 폭력적이야. 지금 훨씬 더 폭력적이에요. 영화가 자극적이고. 근데 이 폭력성은 전에보다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런 거는 저 폭력을 통해서 그 폭력이 그 마지막에 도달하는 어떤 지점에 대한 자각이 우리가 어떤 작품 속에서 선언하고 해가지고 일상에서 폭력을 좀 이렇게 걷어내는 순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런 카페 오는 애들이 이렇게 카페에 라는 그런 비판도 하지만 카페의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도 사람을 막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이면 또 극렬하게 몰사하고 이런 영화들도 때로는 저러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사회적 순기능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장면은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안 좋은 것을 이 사회에서 걷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런 문화에서도 그렇고 특히 요새 영화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맞는 거예요. 때려주면 돼요. 나도 때리고 싶었어요. 초등교사한테 전화 있다고. 교통사고로 일어난 아버지가 딸을 만났을 때 딸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줄 알았는데 차량에 딸이 이상한 체크하던 모습이 좋아 했는데 방금 인간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굳이 혼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정에서 수진의 자라온 배경이 그거다 그것도 얘기한 거죠. 신경 쓰는 장면의 대사가 특히 신경 쓰이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면 보면 대사와 장면. 사실 매 순간 이제 신경 써도 진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현진 씨 배우분들 안재현님이나 서현진 씨나 저나 이게 뭐 좀 숨을 데가 좀 없는 영화라 매 순간 이제 신경을 바짝 쓰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신경 쓰야되기보다 마음이 가고 있는 좀 핵심적인 데다가 수진이
이가 있어서 아빠는 딸이 있다라는 대사였는데 그게 이제 약간 저한테는 모멘텀이 되는 이 작품을 쓰게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깐난하게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로 인해 아이가 태어나고 나로 인해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바뀐다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관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인간 사회에서 형성되는 인간 관계라는 게 기회티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줬고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한테 뭘 줬고 그렇게 성립되는 게 인간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갈등은 늘 그렇게 생기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왜 제가 저걸 안 해줘서 날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살면서 서로 힘들게 안 하면 좋을 텐데 네가 저거 해주고 내가 이거 해주면 서로 힘 하나도 안 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서로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그냥 존재 자체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어떤 액션과 리액션을 보상받고 싶어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부정교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교합이 잘 돼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게 얼마나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예측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큰 기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아까 우리 저 이상한 그 질문했는데 수지가 전 남편 이혼한 계기가 있나요? 이혼했어? 네, 그 사실은 그것도 수진의 회사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전 버전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덜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영화에 나오는 이 로펌이 대형 로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해. 근데 자기 시말로는 열심히 애를 썼는데 자기 성에 안 차 있는 상태로 묘사된 건 아니에요. 남편도 사실은 변호사가 원래 버전은 있었어요. 그 내용도 다 있었어요. 굉장히 대형 로펌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내고 미국에 있는 로펌으로 갔는데 남편에 대한 어떤 화 이런 게 있는 거 자기는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쓰는데 예를 들어 대치동에서 과외받고 약간 이제 살짝 그런 뉘앙스가 그 그냥 느낌만 있는데 이제 검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온 검사 중에 머리 뽀글뽀글한 여자의 검사 되게 파는 여자가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러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에서 아빠한테 지원을 받아서 과외받고 서울대 법대 맞고 막 이랬어 맞고 나는 과외도 못 받고 막 괜히 그런 대사가 문서는 없지만 사실 그런 설계는 다 어른 만약에 있었죠. 지금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은 일단 메인 플롯은 아주 훌륭한데 지금 여기 나온 질문 몇 개는 남편과의 이혼의 관계는 원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든가 또 아까 두세 명의 그런 서브 캐릭터들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듬성듬성한 지금 감독이 뒤에 와가지고 그게 다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비겁한. 물어보니까 나왔잖아. 질문. 관객은 질문할 권리가 있고 감독은 대답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 아니 나도 많이 잘못해요. 그래서 엄청 기다리고 많이 받고 그래서 또 악플도 많이 받고 나는 뭐 영화를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찍은 만큼 많이 악플을 받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막 가슴 화살이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고맙더라고. 나의 결함을 누군가가 관심 있게 지적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 다음 영화 때 그걸 이제 메꾸려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하는 거지. 자기도 노력 좀 해야겠다. 이 질문만 따로 빼놓고 다음 시나리오 쓸 때 다음에 이런 질문 안 나오게 해야겠다. 맞습니까? 아닌가?
이상하게 이 작품은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기가 굉장히 너무 세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주요 인물들의 디테일한 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커트, 그 다음 씬에 나오는 주요 배우들의 감정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뺀 거라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두세 번 보는 분한테는 그런 결함마저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감독이 나중에 메꿔줘야 되는 거야. 에이스 해야지. 또 뭐? 아니 거기서 한 것 같아. 쓰면서 우셨다는데 쓰면서 우셨다는 부분은 어디 대사인가요? 어디야? 그 엔딩 그치. 엔딩이 정말 애가 너무 어른스럽게 해서 약간 영화적이긴 했어. 그러니까 그거 좀 약간 근데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잖아 그거 아무래도.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대놓고 안 해. 대놓고 보니까 안 할 수가 있냐고. 제가 영화 시나리오 쓰면서 3번 쓰다가 보는데 동주 때 동주가 죽었습니다랑 이거 엔딩 그 대사랑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필슨의 그 소아 선배님이 이제 대진표 보면서 남들은 10번 20번 주십시오 이러다가 한 번 이기게 됩니다 이런 대사인데 그때 약간 전혀 슬픈 장면이 아닌데 약간 고난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아무 데서나 다 울어. 아무 데서나 너 밥 먹었지 거기 운다니까. 못 먹었어 막 울고 고난이 쌓여서 어느 지점에 임계점에 오면 아무 데서나 다 운다니까. 그렇게 표현적으로 얘기하면 동의 못해. 여기 이준익 감독님 언제부터 오셨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온전하게 영화에 몰입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야. 그래서 영화를 좀 뜯어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는 타임을 놓쳐버렸어. 한 번 놓치니까 멀리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막판에 본 거야. 이게 까나처럼 끝까지 고난을 찾다 보니까 막판에 더 크게 터져버린 거야. 중간중간 찌끼찌끼 울었으면 막판에 덜 이렇게 울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울고 많이 했을 텐데 막판에 몰려가지고 참다가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막하는 거예요. 수준에 대해서는 좀 기억 없이 살아가는 게 좀 이제 어떻게 그게 사느냐는 대사도 있고 영화 보고의 수준이 산소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게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비와 사람. 그러니까 기억 없이 살아가는 게 좀비지. 어떻게 저게 살아가냐는 대사도 있는데 또 마음의 산소에서 흐르면서 가잖아요. 생각 없이 쏘다가 탁 쓴다고 이렇게 아빠랑 규칙적으로 했던 그걸 되찾는 그 찰나는 것은 감독님이 생각하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박수 치는 게 궁금한 건지 좀비가 궁금한 건지 아닌 건지 이 두리뭉실하게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저기 그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실제로 그 기억 그러니까 뇌에 인지하는 거 외에 감성적인 걸 품고 있다고 그 알츠하이머 전문가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다른 쪽에 그 어떤 그 우리 어떤 그냥 물리적인 육체는 기억과 영혼에서 아무 맥락이 없어서 실제로는 그 감정과 어떤 감성과 이런 것들을 다 유체가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반응하고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딩에 이제 지나가 얘기를 할 때도 수지는 사실은 이게 인지를 하거나 기억을 갖고 반응하는 건 아니지만 체화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기운으로 반응을 하죠. 그게 사람이 아니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이제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갖고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진화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질문인 게라고 보여지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사실 또 인간도 동물에 속해 있는 존재인데 동물은 어떤 자율신경의 반응으로 작동하는 게 훨씬 크고 인간이 진화한 것은 지식과 의식이 진화한 거지 육체가 진화한 건 아니다. 다리가 갑자기 3개 됐고 팔이 6개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알츠하이머가 생겨서 지식이 서서히 더뎌져 나갈 때 가장 동물적인 상태로 가는 거겠죠. 근데 그 중간 지점에 몇 가지 연기가 있다고.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는 기억이 없는 인간이야 좀비지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서 좀비처럼 걸어가고 있고 그 좀비 와중에도 잠깐의 순간에 그 의식이 이렇게 시냅스가 뉴런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작동했던 그 동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글쎄 그걸 알면 모르는 거 우리가 이게 유기체라고 그러잖아요. 유기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반응하고 그걸 다 포괄적으로 인간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이제 세포 하나하나에 어딘가 어떤 신경이 남아있는 감정이라고 해도 어떤 두려움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반응을 하거든요. 기억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그건 강아지도 반응해. 고양이 반응해. 그건 사람의 문제가 반응한다는 건 동물적인 유기체는 동물적이에요. 무기질과 유기질 사이니까 돌은 반응 안 한다고. 하지만 움직이는 생명은 다 반응하니까. 근데 인간과 동물의 간격에서 인간은 지능, 지식이 더해진 것이 인간 아니에요. 근데 그 지식이 기억이 사라짐을 해가지고 점점 동물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유전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질문이 거의 다 된 거 아닌가? 일단 유준익 감독님, 서현진 배우님이나 진화역의 주연 배우를 나중에 만나시면 꼭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 작업에서 불러주실 생각은요? 너무 꼼꼼하게 진짜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서현진 씨나 주위에 당연히 같이 작품하고 싶죠. 근데 이제 작품이라는 게 이렇게 막 연이 닿는 것이 저는 그걸 미리 계획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매칭이 안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흥국사 산악회 멤버들은 수진에 대해 이상함을 못 느꼈나요? 두 번째 마주쳤을 때 얼른 오라고 하는 대사에서 심장이 철렁했어요. 납치할까. 그러니까 이런 피피성의 부족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밤새 한번 했잖아. 변명해봐. 사실 이게 셔틀 버스니까 산악회 멤버만 타는 그 셔틀은 아니고 이 동네에 그냥 다니거든요. 이런 게 2차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셔틀, 학원 셔틀, 절 셔틀은 되게 많아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등산객도 타고 절에 가시는 분도 타고 혹은 그것도 아닌데 타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상한 분들인데 그냥 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악회라는 게 매일 같은 동일한 동호회가 간 게 아니고 그날 이렇게 그 산악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은 둘씩 셋씩 짝을 지어 올 수 있지만 총 한 8-9명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서로 모르는 관계가 4-5명 정도 있는 그런 설정으로 한 건데
그런 설정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실 잘 모르는 사람 자꾸 태어나 이런 오해를 준다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거였으면 저 봉고가 아니고 콤비 정도 되는 차. 제작사에서 또 깎았구나. 그렇죠. 그 차랑 똑같은 저 요양병원 콤비하고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깔에 그걸 했어야 되는구나. 똑같은 조금 사이즈가 큰 차. 신화는 그렇게 썼었네. 그 차는 버스죠. 이게 제작품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버스가 큰 경우는요. 버스만 렌트가 아니에요. 보조비가 또 보조 출연자 비용이 또 이렇게 제작비에서 크니까 그러면 한 40명 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42인승 버스에 40명 타는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우리 김 PD가 제작비가 이게 안 됩니다. 자, 보셨나 보시고요. 자, 이거 김동명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 40명 중에 한 명이면 이런 질문 없었어. 근데 액면으로 보면 야 7명 타는데 그게 몰라? 이상하잖아. 그래서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이상하게는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니까 내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첫 번째 탔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지. 두 번째 또 오라고 하냐고. 이상한 사람도 안 해. 같이 촬영도 안 했는데 그건 좀 약간 오르다. 그건 만약에 42인승 버스에 40명 중에서 한 명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오케이야. 그러니까 시나리오 잘못 쓴 건 아니야. 제작부에서 이 씬을 잘못 해석한 거. 자기 잘못이 아니거든. 아니 그거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 돈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서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흠집을 잡기 시작하면은 아카데미 작품상 받는 것도 한 100개 잡아낼 수 있어요. 100개.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우선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의시되거나 소홀히 다루는 놈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아마 시간과 돈과 정성의 문제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관객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양해하실 필요가 있는, 특히 이런 독립재산 영화 같은 경우는 상업 영화에서 그런 게 편하게 드러난다면 아주 희난하게 악플이 많이 달리겠죠. 근데 저예산 영화의 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소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더 좀 이렇게 밀도 있게 채워질 것들 다 못 채우고 듬성듬성 가는 그런 여건이 필수적이죠. 피할 수 없죠. 이건 우리나라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저예산 영화 다 그래요. 그건 제작 여건의 문제입니다. 또 지금 아버지 교통사고의 요양원에 나오던 수진의 거를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수진한테 전화를 하는 거 얘기하신 거죠? 그 요양원뿐만이 아니고 사실 계속 연락이 왔겠죠, 여기저기서. 이 수진은 계속 이게 이 정신이 살짝 왔다가 안 났다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화를 지금 영화에서 2번 받는데 2번 받는 것만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남편이 오는데 사실 남편도 전화를 했겠죠. 미국에서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전화도 화상 통화도 갑자기 끊어버렸고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도착을 한 거. 아니 이렇게까지 자세한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보시고. 아버지 교통사고의 유명한 아니고. 네네 아까 감독이 시나리오 보고 출판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정판 이벤트로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시나리오 출판해달래. 출판사에서 요청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아니 이거는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어떤 한 작가, 어떤 한 감독, 자기 했던 전작품을 시나리오 선집을 내기도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 전에 러시아 지도자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통으로 묶어서
신현식 신한교 성지 딱 거기 하나 딱 들어가. 이거 하나만 되면 출판사에 사자 그랬어. 하여튼 한번 출판사에 일을 제가 출판을 같이 하는 출판사에 한번 물어보는 분께 제가 요청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고 넌지시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예, 뭐 여기 그 2번 이상 보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한 번 보신 분들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두세 번 보신 분들이 50% 넘으십니다. 얼마나 손이 안 좋으냐. 처음 보신 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것은 이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요. 만약에 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벌써 나가셨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내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화가 있고, 많은 OTT가 있고, 많은 드라마가 있고, 많은 예능도 있고, 볼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굳이 시간 내셔서 이런 토요일 날 이런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것 자체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보잘것 없는 이런 조그만 메뉴를 굳이 오셔서 그냥 성찬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옆에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저기 뭐 범죄도시 공룡도 있고요. 뭐 주간 뭐 아까 저기서 그걸 나왔더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패를 먹으러 온 거고, 여러분들은 정말 유기농 일부러 찾아오셔서 여기 끝까지 앉아가지고 계시는 것은요, 그 자체로 훌륭한 분들. 기피디 시간이 어떻게 돼? 끝나도 돼? 시간 됐어. 이제 마무리 인사하십시오. 네. 유기농 여러 가지 강의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저는 진짜 늘 생각하죠. 왜냐면 이게 멀리서 오신 거예요. 이걸 보러 동네 극장이 아니고 멀리서 오신 관객분들이니까 너무 시간하니까 옆에서 볼까 이거는 분명히 아닌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뭐 앞으로도 뭐 열심히 쓰고 좋은 작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극장에서 앞으로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IPTV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그러면 또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감독님도 이제 조만간 작품이 이제 요도라는 작품이 이제 OTT로 공개가 될 겁니다. 또 많은 감독님 새 작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도 또 하반기에 아마 또 1승이라는 배우 영화, 근데 그것도 되게 훨씬 마음 편히 보실 거예요. 되게 그냥 밝은 영화여서 이렇게 막 무거운 작품은 아니고 또 그 작품을 또 조만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